안녕하세요. 오늘 11월 21일이고요. 오션 501회 세미나를 하는 날입니다. 11월에 하는 세미나는요. UNEP에서 나온 수도꼭지 잠그기,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고 순환 경제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보고서고요. 오늘은 챕터 1과 챕터 2를 하겠습니다. 챕터 1 발제는 제가 하고요. 챕터 2 발제는 혜준님께서 하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나침반의 필요성. 그리고 돼 있습니다.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뭐 이런 의미 같고요. 보고서의 목적이 앞에 나오는데 지난번에 이 보고서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 이것은 스웨덴하고 노르웨이였나요? 네. 지원으로 UNEP에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브레이킹 더 플라스틱 웨이브의 자료 기반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루션 투 솔루션 내용하고도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그로서리에 나오는 개념들을 다 한글로 번역을 해놨으니까 그게 지금 세미나 원드라이브 세미나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를 그냥 제가 하는 경우에 헷갈리시면 그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럼 BAU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읽는 것이 편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목적을 보면 전체 플라스틱 가치 사슬의 의사 결정권자 및 이해 관계자에게 시장 변화와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들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과학 및 경제 분석에 기반하여 플라스틱 경제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의 규모와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이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SCS 효과라는 것은 시스템 변화 시나리오를 얘기합니다. 시스템을 재활용만 늘리거나 재사용 이렇게 한두 가지 분야에서 늘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재활용, 재사용, 처리 개선, 그리고 행동 변화, 상품의 디자인 변화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한 것을 SCS, 시나리오 체인지, 시스템 체인지 시나리오의 약어입니다. SCS 효과를 보면 플라스틱 오염의 원인을 해결하면 플라스틱 전 수명 주기에서 발생하는 직접 비용의 10.3%를 절감할 수 있고 간접 비용까지 포함하면 20.3%의 경제적 효과가 그 절감 효과가 20.3%를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화학물질 재분석, 생산자 책임 확대, 재료 및 제품 대체제, 재사용, 순환 경제로의 포괄적 전환을 보장하고 지역 환경에서의 이행 등 다양한 이슈별로 주제별로 이슈에 대해서 주제별로 다루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2020년 단기 수명 주기를 가진 플라스틱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것은 short-lived 플라스틱이죠. 이것의 흐름을 보면 219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억 2억 19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단기 수명 플라스틱을 위해서 플라스틱이 생산되었습니다. 화석연료에서 생산되었는데 이것이 최근에 380만 밀리언이니까 3억 8천만 톤하고 비교해 보시면 219라는 숫자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수명 플라스틱이 많이 생산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보실 것이 저 맨 위하고 맨 위에 좌우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숫자입니다. Total Waste Generated라고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산되는 것을 보면 2억 3,800만 톤입니다.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는 380에 408이라는 비율을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219에 238이라는 숫자의 비율을 가집니다. 거의 비슷한 비율로 플라스틱이 쓰레기가 생산되는 비율이 아주 생산되는 것보다 더 많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매년 나옵니다. 그 중에서 1억 700만 톤의 미스매니지드 플라스틱, 미관리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이 미관리 플라스틱의 15%, 25% 또는 40%가 해양으로 간다고 젠백이 추정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 미관리 플라스틱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굉장히 환경으로의 유출을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구적 플라스틱 경제의 특징은 현재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단 한 번만 추출, 생산, 사용된 후 폐기되거나 환경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배출되는 선형 경제라고 할 수 있고 플라스틱이 다시 새로운 용도로 순환되는 경우는 아주 미미하다고 합니다. 제가 PPT를 만들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여기도 가져오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맨 밑에 있는 거 단기 수명 플라스틱은 실제 클로스드 루프 리사이클링에서 5%만이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기 수명 플라스틱은 포장재가 대부분이고 포장재의 대부분이 단기 수명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많은 포장재가 사실은 쓰고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되는 율이 굉장히 적죠. 5%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플라스틱 경제의 문제점은 보고서에 박스로 처리된 부분인데 구조적 결함이 있습니다. 포장재의 총 가치 중 95%는 한 번 사용하고 경제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죠. 취약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국경을 넘는 이동을 통제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포함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걸 통제해야 된다는데 그러지 않죠. 수출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플라스틱 폐기물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저소득 국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수출되고 제가 마지막 삐때 넣었는데 우리가 버리는 옷들 대부분이 어디로 가는지 옷을 위한 플라스틱 없다 거기 나와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의 상당 부분은 비공식 재활용 부분에서 수행되고 있고 이는 열악한 노동 조건과 심각한 건강 위험에 노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솔루션의 채택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도 부족하고요. 지역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 포장 이런 것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없는 나라로 폐기물이 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디자인이나 포장도 역시 그런 인프라가 없는 나라에서도 이런 디자인과 포장을 선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충분한 데이터 및 보고도 플라스틱 경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플라스틱 데이터 및 지표에 대한 일관된 정의, 표준이 부족하고 글로벌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에 대한 투명성이 불충분하다,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플라스틱 유럽과 같은 경우에서 보고서를 매년 내고 있고 좋은 데이터를 내고 있지만 그러지 않은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을 넘어서는 아시아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서는 데이터가 충분히 나오지도 않고 신뢰성도 낮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보고서의 범위는 이 보고서는 모든 플라스틱을 다루고 있다. 특히 미스 플라스틱 이런 문제 그렇지만 단기 수용 플라스틱, 미스 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 모델링은 지금 말씀드렸고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기 수용 플라스틱과 미스 플라스틱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모델에서 여러 가지 추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플라스틱 파도 깨기, 브레이킹 플라스틱 웨이브라는 트리터블하고 시스테미크라는 같이 공동으로 낸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숫자들이 많이 그대로 인용된 그래프도 많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변화 시나리오는 재사용, 재활용, 방향 전환과 다양화를 통해서 문제의 크기 줄이기를 위한 행동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 관행에 대처하는 행동을 연결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보고 드렸을 때 가운데 세 개가 재활용, 재사용 그리고 방향 전환과 다양화였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 두 개의 축이 있었는데 하나의 축은 문제의 크기 줄이기, reducing the size였고 왼쪽에 있는 게 dealing with the legacy였습니다. 제가 레가시를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그 레가시란 개념이 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재사용, 재활용, 방향 전환과 다양화 이 세 개를 문제 크기를 줄이는 것과 플라스틱 오염 관행에 대처하기 그 관행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연결시켜서 이 보고서에서 전반이 그런 개념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플라스틱 효용이 줄어드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플라스틱 가치는 지금처럼 똑같이 사람들이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사용하고 있을 때 무엇을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가정해서 모델을 세웠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는 그닥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는 아닌데요. 보시면은 플라스틱 오염 관련의 외부 효과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상대적 가치와 합의 가능성 이라고 제가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우선 X축을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크기에 대해서 합의가 컨센서스가 지금과 같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에요. 즉 여기 이 X축을 보실 때는 좌우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상관없이 얘하고 얘를 보시면 크기가 지금과 같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마크로 플라스틱, 기후변화, 비스페놀, 오염물질이에요. 제가 수돗물 얘기했을 때 했습니다. 플램 리타던트는 플라스틱에 함유된 난연제 성분이죠. 프탈레이트, 아주 안 좋은 화학물질이에요. 마크로 플라스틱 생산. 이런 것들은 지금과 상태를 유지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그런다고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라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왼쪽은 이 유해성이 플라스틱이 노출되는 것으로 발생하는 유해성에 대한 합의가 그냥 높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래 위만 보시면 이거 유해하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과학적인 거기를 합의를 이룬다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점도 지금과 같을 것이고 해도 일어날 가능성도 과학적으로 해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합의를 할 거란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여기는 로우예요. 그 문제의 크기가 낮아지는 의미가 아니고 문제의 크기가 지금과 같다 똑같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어디가 있어? 마이크로 플라스틱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푸드 원인이 되거나 이런 문제들은 두 가지인 거예요. 사이즈가 줄어들거나 사이즈가 증가하거나. 왜냐하면 스태틱하지 지금과 같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플라스틱 생애 주기에 따른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를 추정한 것을 보면은 여기가 요 세 연구자들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플라스틱으로 인한 것입니다. 에어 폴루션, 오션 클린업, 생태계 영향,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그다음에 외부 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방법은 상이하여 추정치는 다르지만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은 연간 3천에서 6천 달러에 이른다고 하고요. 본 보고서는 인간의 위험이나 환경에 대한 위험은 보수적으로 추정해서 이렇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순환 경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제로 오염, 위험이 제로된다 이런 뜻입니다. 경제의 비전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를 제고하고 생태계 및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원의 순환성을 증대시키는 경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플라스틱 오염 중단, 그리고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 구현한다. 이 말은 정책, 관행, 권력 구조, 사회적 규범, 마음가짐, 여기 behavior change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시스템 전체를 전환시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재활용, 재사용, 경제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제품 생산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고 글로벌 협력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루면 퓨 체리터블 트러스트와 시스템 큐라는데 그게 브레이킹 플라스틱 웨이브를 보고서를 발간한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의 80%를 감축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실행 가능성은 인권 존중과 성평등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상류, 중류, 하류 해결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그렇게 돼야만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보고서에는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래프를 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하고 저거를 이해할 수 없어서 이건 브레이킹 플라스틱 웨이브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는 오른쪽만 가져왔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040년에 지금 똑같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얼마큼 발생하냐면 239하고 191을 더하면 430이 됩니다. 430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BAU 시나리오를 보면은 리사이클 디스포저에서 매니지 되는 게 관리되는 것이 191 100만 톤이어서 44%가 되고 미스매니지 되는 것이 239 100만 톤이어서 그러니까 2억 3,900만 톤이어서 56%를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SCS 시나리오로 통해서 관리를 하면 모델에 의해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리듀스
하고 줄이는 거하고 대체는 매니지드라고 보지 않고 이미 대체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47% 굉장히 크죠. 그리고 매니지드, 리사이클하고 디스포절만 합치면 저 디스포절은 뭐죠?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더라도 관리 매립, 네. 위생 매립, 네. 관리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리사이클은 재활용하실 테고 그것이 43%를 차지하고 미스매니지드 되는 게 아까 설명할 때 환경으로 유출되는 쓰레기라고 했는데 그것이 10%로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저것이 다 환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건 클린업을 통해서 가지 않겠죠. 쓰레기를 열심히 주어야 됩니다. 저 10%에서 줄이려면. 그래서 나머지가 바다로 가거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미스매니지드 플라스틱 포션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솔직히 저한테는 많이 새로운 건 아니었는데 이 그래프는 아주 건졌다 싶은 좋은 자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건졌다 싶은 거냐면 여기에서 어느 분야에서 경제적 기회도 되지만 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를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산화탄소 배출 톤당 50달러입니다. 에어폴루션 250달러, 클린업이 1838, 1800달러입니다. 톤당. 수시 발표했어요. 그다음 에코시스템 서비스 코스트를 보세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특히 제가 생각할 땐 저소득국가 이런 거에서는 저것을 크게 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생태계 비용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보면 5,700달러를 추정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래서 어디서 추정했나 봤더니 WWF에서 저렇게 추정을 했기 때문에 WWF에서 더 가치를 많이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어쨌든 저 비용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숫자 큰 게 나오죠. 이게 뭐예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16,500달러입니다. 경제적 비용. 이게 건강 위험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시스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저는 클린업도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클린업으로 그만큼 돈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클린업을 하지 않도록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시사점도 있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시스템 변화 시나리오로 얻는 혜택을 추정해 보면 직접 비용을 10% 감소한다고 되어 있고요. 회피 비용이라는 게 30% 회피 비용으로 33% 절약이 되는데 회피 비용이라는 영어는 avoided라고 되어 있어요. avoided cost. 그래서 우리가 저 회피라면 이렇게 회피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관리를 잘해서 피할 수 있는 비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기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비즈니스 애즈 유저에 의한 비용 여기 밑에 나오죠. 마이너스 0.44, 0.58 그걸 다 더하고 빼고를 제가 해놨습니다. 이게 그래프에 있는 걸 지금 오렌지 색깔은 BAU 시나리오고 파란색은 SC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29.29는 총이고요. 17.77은 SCS에 대한 총액입니다. 이것의 차이를 보면 20%가 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생애 주기 전체 비용은 22.3 트릴리언 달러인데 여기서 45%는 외부 비용, 생산하거나 뭐 이런 비용이 아니고 익스터널리티, 네. 플라스틱이 사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파생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변화 시나리오에서는 외부 비용이 38%로 감소한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SCS 시나리오에서 피할 수 있는 비용을 모두 합치면 전체 비용이 20%를 절감한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더하고 빼고 하면은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BAU하고 SCS 비율 차이를 보면 20% 차이가 납니다. 저거는 엑셀에서 산수만 해보시면 저렇게 바로 나옵니다. 네. BAU와 SCS 변화 시나리오 연간 비용의 순 변화를 살펴보면 이거 보시면 처음에는 저 0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높아지는 걸 보세요. 그럼 오렌지 색깔도 높아지고 있는데 토탈 오퍼레이션 익스펜디처입니다. 관리 비용, 운영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토탈 캐피털 익스펜디처는 캐펙스 투자라고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제뉴스 같은 거, 캐펙스 이런 말, 투자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큰 기계 같은 거 사는 비용,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녹색은 리사이클 비용입니다. 리사이클 비용이 다 0보다 위로 올라가 있어요.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발생을 하냐면, 이거는 SCS 시나리오를 가정한 거예요. 두 오렌지 컬러하고 파란색이 그 두 가지 대비한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요 줄어드는 비용을 보시면 저것들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위로 올라간 것들이. 그러니까 주황색, 진파란색, 녹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많이 줄어드는 걸 보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어보이디드 코스트 분야에서 점점 크게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쓰레기 관리와 유입된 쓰레기 감소를 하면 자본 비용입니다. 자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운영 비용이 증가합니다. 저기 제가 얘기한 게 주황색이에요. 그리고 재사용을 늘리기 위한 재활용과 재사용을 늘리기 위한 수거, 관리 비용은 저렇게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시스템 변화 시나리오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러나 이는 자본 비용 절약보다 적으며 2030년부터는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건 2030년을 보시면 그 뒤로 저 바들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중에는 오렌지 컬러는 마이너스로 됐어요. 여기 보시면 2036년, 37년, 38년, 39년 이렇게 가면서 마이너스로 됐다는 걸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회피 비용과 간접 회피 비용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직접 회피 비용은 현금상 들어오는 돈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간접 회피 비용은 시장 가격이 반드시 수반되지 않고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현금으로는 직접 전환되지 않는 해양 생태계 서비스 손실, 이런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 금융 흐름을 통한 시스템 변화의 금융업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행동과 시나리오 변화를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저소득 국가 이런 경우로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재활용을 촉진시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촉매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정 투자에는 상당한 초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비용 문제가 있고 민간 부문의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국가에서 도와주든지 잘 사는 나라에서 도와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으로 보고서에 쓰여 있습니다. 플라스틱 가치 사슬에서는 개선된 지속 가능성의 수혜자가 투자자일 필요는 없다. 예로 플라스틱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면 대부분의 간접 절감 효과는 정부가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간접적으로 얻게 되죠. 투자는 누가 있어요? 기업이 있는데 정부나 우리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용은 운영 지출과 관련됩니다. 잘 기획된 EPR 시스템은 순환성을 보장하는 데 드는 전체적인 비용을 줄여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포장재에 대한 EPR을 잘 시행을 해서 도시 고용 폐기물의 관리 비용을 50% 줄였다고 하고, 벨기에의 경우는 포장재 재활용률을 80% 넘는 효과를 가졌다고 하고, EPR은 독일에서 만들어졌죠. 독일에서 만들어졌고 유럽에서 정착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효과를 많이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캔 이런 것들은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요를 전환하고 소비 곡선을 구부리기 위해서는 소비 곡선을 바꾼다. 즉 소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시스템 변화 시나리오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좋다는 뜻이에요.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는 97만 개가 창출되고 손실되는 일자리는 27만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로는 7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순환경제는 생산활동이 사람이 해야 될 서비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다 노동 집약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웃픈 일 비슷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분리하고 하는 일을 아직까지 손으로 많이 하고, 특히나 저소득 국가에서 많이 노동이 창출될 것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웃픈 일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현실과 이상 차이는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분리할 수 있는 곳이
아래 여기 녹색 아버지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열악하고 정말 끔찍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렇게 분리하는 시설이 좋으면 깨끗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2장은 혜진님께서 이어서 해주세요. 제가 공유를 멈추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저는 2장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2장에서는 네. 2장에서는 순환경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수님께서 그 순환경제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기 도식을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생산, 사용, 폐기 이렇게 선형적으로 경제체제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이제 순환경제는 재사용, 재활용 그리고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신규로 투입되는 자원의 양이랑 폐기되는 물질의 양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경제 체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는 이 재사용, 재활용, 그리고 재배치와 다양화를 어떻게 실현하고 어떤 조치를 통해서 이런 목표를 국제사회가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이런 항목별로 어떤 과제가 있고 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재사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사용은 그 순환경제에서 가장 핵심이고 또 동시에 톤당 1289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사용이랑 리필을 한다면 플라스틱 감소가 70%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고,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게 이게 재사용이 전체적인 이 가치 사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글로벌 경제 안에서는 뭐 일부 국가나 뭐 일부 부문에서만 이걸 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모든 부문에서 모든 국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이 재사용 모델로 전환하는 게 누가 이기거나 지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제 정부 역할, 뭐 법제도 개선이나 관련한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보고서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재사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수거 지점 반환 인센티브, 역물류 라벨링,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인식 같은 부분이 효과적으로 이행 또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 그 전환 과정에서 아까 종수님도 계속 뭐 성평등이나 인권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그 취약계층이나 이런 성별 영향, 뭐 여성이 가정 내 구매 결정이나 재활용 측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과 같은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점은 이 화학물질이랑 폐기물 흐름을 재사용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인데 기존에 그 관련한 안전규제가 선형적 경제 모델, 즉 이 제품이 생산되고 사용된 이후 폐기된다는 가정에 기반해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경제 모델에 맞게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예시로 스톡홀름 협약을 얘기하면서 유기오염 물질의 규제와 관련한 예시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서는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잘 몰라서 혹시 이따가 잘 아시는 분 있다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유기오염 물질이 지금 이걸 통해서 규제가 돼 있는데 그게 좀 그냥 저는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예시는 조금 와닿는 예시였는데요. 항공부문에서 그 국제항공법 뭐 이런 거에 의거해가지고 기내식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질병 전파를 위해 전체 다 소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그 질병 전파의 실제 위험성은 엄청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앞으로는 순환경제 모델에 맞게 이걸 다시 뭐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뭐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 사례가 소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현 가능한 목표를 계속 이 보고서 전체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는 그 분량이 조금 많아가지고 넣어놓진 않았지만 행위자별로 뭐 예를 들어서 정부, 민간, 시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 재사용, 재활용, 뭐 재배치 이런 거 관련해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좀 자세하게 전달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영향이 크고 대량 생산되는 제품, 실제 재사용이나 리필이 가능한 실현 가능한 제품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차이는 다 아시겠지만 이 고소득 국가에서는 급격히 감소할 것을 플라스틱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재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근데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현재랑 비교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플라스틱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 재사용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서 좀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저소득국이 경제 성장할 때 재사용 솔루션을 기반으로 이 순환경제 모델로 그 경제 성장 모델을 삼는다면은 뭐 추가적인 일자리와 소득 창출 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그 예시로 뭐 확장된 생산자 책임이나 공공 민간 투자 이런 얘기를 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 재사용이 일회용 사용보다 환경적이지만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최소한의 재사용 주기나 뭐 세척, 역물류 뭐 이런 거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재사용 부분에서는 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으로 넘어가자면 재활용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재활용이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시장가가 높기 때문에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것 중에 하나로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 같은, 원인 중에 하나로 이런 게 제시가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세금을 뭐 영국이나 스페인에서 하는 것처럼 걷는다거나 인프라 인센티브 지원 같은 것으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는 게 이 재활용을 위한 디자인인데요. 이게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 단계부터 디자인을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도 뭐 2배 정도, 그러니까 1톤당 120달러에서 240달러. 네, 아무튼 이렇게 그 경제적 이익을 2배 증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재활용을 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여기 오염에서 이 다층 다재료와 유연한 플라스틱 종류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오염이 낮은 단일 소재의 경질 플라스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 또 다른 그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안전하고 공정한 수거 그리고 재활용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수거되지 않은 폐기물은 뭐 당연히 오염물질이 되고 이게 경제 손실뿐만 아니라 뭐 감염성 질병,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수거 및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고소득 국가에서는 수집률이 높지만 저소득, 중간소득은 낮고 뭐 재정적 지원이나 행정 개편을 통해서 도시는 90%까지, 농촌은 50% 이상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중저소득국 지자체 예산이 10%, 20%면 정말 높은 수준인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기계적 재활용을 통해서 비용을 낮춤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또 동시에 어, 디자인 수집 분류를 이 기계적 재활용을 통해서 가속화를 해서 재활용 가능 용량을 많이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밑에 도식을 보시면 뭐 고소득 국가의 경우 2040년까지 2.3배, 중간소득은 2.5배, 저소득은 2.1배 이렇게 기계적 재활용 가능 용량을 늘릴
수 있다고 이 보고서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다른 만큼 현지 사정에 특히 뭐 재정 자원의 관리라던가 비공식 부문의 근로소득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재활용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두 번째 도식은 그 화학적 재활용에 관한 부분인데 어, 제가 이것도 엄청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물리적 재활용의 그러니까, 물리적 재활용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의 보완할 수 이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씩을 이 화학적 전환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뭐 5년 전망 이것도 재활용 부분에서도 짚어주었는데 일단 전 세계 1000개 단체가 현재 그 엘렌 메가더 파운데이션이 주도하는 신플라스틱 경제 비전에 참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5년까지 제품을 완전히 재활용, 재사용 가능하거나 생분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그런 서약인데 뭐 많은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뭐 희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어, 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사례로 멕시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국가 사례를 통해서 어떤 폐기물 재활용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여주었는데 사실 이 동남아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는 알려주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보면은 이 지역 리더의 정치적인 뭐 성향이라던가 리더십 변화에 따라서 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크게 휘둘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농촌 사회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뭐 자금 역량 기술이 미비하고 폐기물 관련한 노동을 여성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그냥 성역할로 치부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저는 이 젠더와 기후변화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뭐 따로 연구도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한데 이 폐기물 관련한 노동이라던가 플라스틱 그러니까 그 저탄소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성평등 이슈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불평등 문제가 더 심화되고 또 반대로 그 저탄소 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어서 저희 세미나에서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 또 다른 문제로는 이런 관련한 법령이 부재하고 뭐 인센티브 제도가 미비하다는 게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식화, 그러니까 공적 영역으로 그 폐기물 관리 체계 주도권을 넘기고 법제화도 하고 뭐 인센티브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배치와 다양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 플라스틱의 경우 이런 종이나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다양한 소재로 교체하는 것이 대안이다. 그렇지만 전과정 평가 이게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로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줄이는 양 이만큼이면, 그러니까 이 BAU에서 이만큼이면 그 중에서 그거 말고 별도로 17% 정도를 줄여서 전체 그 시스템 체인지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이만큼을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어쨌든 재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환경이라던가 사회적 측면을 봤을 때 무작정 재생 가능하거나 생분해 소재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재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대체품의 뭐 경제적 비용, 토지 이용 변화, 그 탄소 배출량,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같은 다양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UNEP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세계은행에서도 뭐
플라스틱 서브스티튜션 트레이드 오프 에스티메이터를 개발을 해서 비용이랑 대체품의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란 대체품의 비용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경제성을 뭐 향상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게 대체품이 플라스틱보다 가격이 높으니까 뭐 플라스틱 세금이라던가 포장무게 변화, 원료 확보 이런 다양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적 정의가 없는 것은 사실 저는 처음 알았는데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린워싱이 많이 발생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국제적 정의가 아예 없는 거는 저도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적으로 정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생애주기 평가에 기반해서 플라스틱 대체품의 우수성을 입증한 다음에 그 대체품을 사용하고 만들고 보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히 이런 상황이 다른데, 뭐, 그래서 관련 목표를 세심하게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체품이 나무인데, 그게 무차별적으로 또 사용이 되면은 남반구에서 삼림 벌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대체품을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잘 고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 방법, 그러니까 소재 자체보다는 그 소재, 그 물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 저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관련 자료를 조금 제가 안 그래도 요새 그 순환경제 관련해서 마침 잘 몰라가지고 책을 빌려서 읽고 있었는데 마침 종수님께서 이 부분 할 수 있냐고 여쭤보셔가지고 저도 이 보고서 읽으면서 많이 공부할 수 있었고 그리고 관련 자료도 조금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순환경제 관련한 법이 이미 55개국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제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EU이고, 뭐, 개발도상국보다는 북반구 선진국 위주로 이 법을 제정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7월 31일부터 9월 11일 이때까지 이 순환경제 관련한 뭐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걸 순환경제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서 CE9 뭐 산업군 이 주요 9개 산업군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뭐 그런 것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그래서 또 찾아봤는데, EU의 순환경제, 이게 2015년부터 진행이 된 건데, 순환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고, 저도 자세히는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회 전반적으로 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서 속도도 느리고 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7개 국가는 순환율이 더 퇴보했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었고, 2030년까지 뭐 재활용이랑 재사용 재료 비율을 2배 늘린다는 EU의 목표가 있었는데, 이게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제품의 순환성과 관련한 종합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점은 폐기물 관리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생산이나 소비 측면에 있어서는 좀 관련한 그 행동이 미비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것도 그 토론 시간에 관련한 의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 그
며칠 전에 지난주에 SK 지오센트릭에서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를 착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축구장 22개 넓이와 맞먹는 그 부지에 울산에 들어서고 2025년 완공되는데 뭐 그래서 여기서 완공이 된다면 2026년부터 폐플라스틱 32만 톤이 재활용되고 국내에서 소각 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이 1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그 생산이나 소비 관련해서 약간 EU의 그런 방금 어디 갔지? EU의 이런 이야기 여기서 지적된 거랑 우리나라도 약간 같은 루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뭐 그러니까 재활용 클래스를 만들고 뭐 폐기물을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재사용이라던가 좀 총체적인 변화 같은 거를 어, 이렇게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염려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의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부한 1, 2장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거, 토론하실 거 있으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잘 전달해줘서 공부가 많이 됐고요. 이제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정부나 시민단체, 연구소 이런 데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지오센트릭 같이 저렇게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하겠다는 논의는 옛날부터 있었고 대부분 그쪽에 많이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만 갖고는 발생원을 차단할 수가 없잖아요. 발생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기업에게 가장 먼저 이것부터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다면 뭐가 제일 단기적으로 가능하고 뭐가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이 될까요? 그냥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볼 때 제가 굉장히 곤란한, 곤혹스러운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플라스틱 파도 깨기를 우리가 세세하게 이렇게 다 공부를 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느낀 점도 뭐 시스템 체인지 시나리오가 엄청 좋아요.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게 너무 그냥 원론적이라는 거죠. 재활용 많이 하면 좋다. 대사용 많이 하면 좋다. 누가 몰라.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냐고. 그게 너무 없어가지고 되게 지금도 답답해요. 지금도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하나 좀 그래도 뭐라 그럴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는 건 오히려 저개발 국가에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뭐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실제 사업을 하거나 예비 조사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아주 큰 에너지나 이런 걸 투자하지 않고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폐기물의 분리, 수집, 그다음에 적정한 처리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미스매니지드 플라스틱이나 내지는 환경으로 유출 이런 걸 그런 나라들에서는 많이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뭘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뭔가 재활용을 더 한다고 했을 때는 대개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투입해야 되거든요. 재활용률을 높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건 좀 풀리지 않는 부분이고, 제가 좀 전에 그 채팅창에 올렸지만, 이 보고서에서, 화적 재활용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자기들은 P2P만 이렇게 그래프에다가 해놨잖아요. 그러면서 보고서에 박스로 해가지고 이제 케미칼 재활용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뭐 케미칼 재활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들은 P2P만, 그 플라스틱을 진짜 플라스틱으로 되돌리는 것만 화학적 재활용이라고 하고 P2F는 재활용이라고 아예 고려를 안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좀 전에 그 SK 뭐 거기 P2P도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접하는 많은 그냥 그 화학적 재활용 기술이라는 건 P2F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여기서는 아예 그건 재활용이 아니야라고 논외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선웅님이 뭐 얘기한 질문으로 되돌아가면 기업들이랑 구체적으로 하자고 했을 때 이미 그러니까 그 데벨롭드 컨트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참 너무 여지가 없다. 대신에 데벨로핑 컨트리에서는 굉장히 여지가 많은 것 같다라는 정도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다른 의견 생각, 있으실까요? 예,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생각을 거기다 덧붙이자면 이제 약간 사용 후에 처리 쪽의 관점에서 지금은 말씀을 하셨는데,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는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인가 그렇잖아요. 네, 선생님.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시스템이 좋아서 우리가 그나마 지금 길거리의 환경이나 폐기물로 인한 피해가 저개발 국가에 비해서 적은 거죠. 깨끗해 보이는 거죠. 누군가 계속 치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사용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건데, 기업이 플라스틱의 그 자기들의 기업 활동 하던 중에 플라스틱 버진 펠릿의 사용량을 현저히 줄이는 방법. 그리고 그 한 번 생산된 거는 재사용하는 방법. 또는 밸류 체인을 따라서 계속 순환이 잘 되게 만드는 방법. 그래서 되도록 최대한 버진 펠렛의 사용량을 현저히 떨어뜨리지 않으면 이게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 쪽으로 기업들하고 뭔가를 할 때는 그런 쪽으로 가서 기업들이 디자인도 바꾸고 해서 자기들의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여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그런 거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뭔가 제안을 할 준비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유나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사실 오션이 하는 일은 지금 개도국에서 하는 일들에 치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종영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고요. 한국에서는 저도 사용량이 제일 많은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용량을 개인당 사용량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를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남 탓이죠. 해양 쓰레기는 어업에서 나온다며 너 물고기 안 먹어? 너도 회 먹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서로가 책임감을 나누어 지고 있으면서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계속 얘기하게 되는? 그러고 기업들이 바뀌어야지 개개인한테 자꾸 책임을 지우느냐. 우리가 뭘 어쩌라고. 개인이 쓰는 양이 얼마나 많다고 라고 하면서 회피하고 있는 전반적인 그러면 근데 개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기업들은 야, 우리도 지금 죽어난다. 플라스틱 뭐 자체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산업들도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중국에 쫓기고 시장 잃고 우리가 지금 이것까지 신경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보고서에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언제나 이런 시도는 있어왔고 언제나 성공은 잘 안 됐지만 이런 환경적 비용, 이런 사회적 비용 우리가 이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투자 대비 정말 좋은 효과가 클 투자입니다라고 설득을 해나가서 앞으로의 그 시스템 체인지로 바꿔나가는 설득은 계속 해야겠죠. 근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도 그 순환 경제 자리 잡는 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러면은 선진적인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낼 기반도 너무 좋고 언제든 어디서든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이나 스마트폰 보급률이나 인터넷 리터러시가 너무 높아서 관련해서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너무 좋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안 나오거든요. 아마 우리는 선진국에서 한 모델을 답습하는 게 편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걸 개발하는 걸 겁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한국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저력이 있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정말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한국의 선진적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다라고 설득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건 되게 큰 그림이고 오션이 일할 부분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인 거죠. 오션이 일한다고 한다면 일하고 집중할 부분은 사실 저도 개도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나불나불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덧붙여 말씀하실 거 아니면 새로운 의견 있으신가요? 이건 그냥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데 우리나라에 그 탄소 저감 포인트 뭐지? 탄소 저감했다고 막 그거 주잖아요. 크레딧 주잖아요. 뭐 포스코나 이런 데 막 받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데는 사실은 당근이다. 네. 당근마켓이 중고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재사용하게 해주잖아요. 크레딧을 받아야 된다. 꼭. 당근마켓이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에 사실은 제일 많이 기여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산업적으로 뭔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당근이라는 걸 써가지고 우리가 중고를 다시 쓴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제가 제 경험에 비추어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 물건을 쓰기를 싫어하는 그런 특징이 굉장히 있죠. 특히나 옷 같은 거는 그 옷을 물려줄 때도 아는 사람한테 주면 좋은데 모르는 사람한테 주기가 오히려 주는 사람한테 미안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걸 판단 말이죠. 10불에 사는 옷을 2불에 팔고 막 이래. 저는 굉장히 그게 굉장히 놀라웠는데 이렇게 제가 97년에 갔을 때인데 그때는 격차가 굉장히 클 때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많이 사 입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재사용 많이 뭐 그렇게 생각하면 패스트 패션이 뭐 옷을 많이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게 너무나 거대한 물결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나 생각하는 건 포장재 같은 건 포장재법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포장재법은 낱개 포장을 어느 정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법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 이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네. 그 부분에서는 국가에서 법을 만들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는 또 이거는 답답한 얘기죠. 똑같이 그 코로나 이후에 음식 포장 배달이 우리나라 또 배달이 엄청 많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이것은 저는 배달의 민족에서 선도적으로 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성공적이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는 게 요즘에는 ESG도 중요한 시대인데 우리는 뭐 이렇게 뭐 다는 아니어도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재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크레딧을 주거나 진짜 아니면 5개 쓰는 걸 3개를 줄이거나 뭐 이런 걸 그거를 표방하면서 하면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분야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남아서 그거 안 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녹색 아버지회 뭔지 아세요 혹시? TV 전혀 안 보지만 저도 우연히 지나가다 봐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긴 한데 그 차인표 씨 또 누구죠? 유수영 씨 또 한 사람 또 네 사람 있던데 그 쓰레기장에 재활용하는 거 여러 번 나오기도 했지만 거기도 아주 끔찍한 것도 많이 나오고 그거 하나 하고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는 만들어진 지 좀 됐죠. 네.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라는 거 안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수출이 많이 되는 이유는 옷을 재활용통에 넣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럼 사람들이 재활용 봉투를 종량제 봉투를 쓰기 싫으니까 마구마구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게 선별이 되지 않고 그대로 다른 나라로 수출이 돼서 그거를 간단히 거기에 말씀드리면 그 톤백 우리나라 톤백 있죠. 쉽게 말하면 마시멜로처럼 포장을 해서 그 지푸라기 마시멜로 농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포장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거. 그러면은 거기에 깨끗한 옷이 걸린 사람은 재수가 좋은 거고 그 쓰레기만 걸리면 재수가 나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저수도국가에서 파는데 얼마나 끔찍한지가 그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라는 그게 저는 유튜브에서 찾았는데
뭐였죠? 무슨 대상을 받고 작년에 전체 프로그램 대상인지 뭔지 받고 나서 제가 그냥 팁으로 좀 전에 우리 단톡방에 앱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내 옷장엔 생각보다 옷이 많았어라는 앱이에요. 클로스 박스라는 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을 다시 목록화해서 스스로 더 새로운 옷을 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옷 가지고 다양하게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인데 좀 이게 되게 좋더라고 아이디어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개발자하고 한번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고 개발자하고 이런 활동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취재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앱을 많이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찾자고 하면 사실 많은 게 나올 텐데 그 기업 부분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기업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저개발국가들의 우리 활동이 이제 국제팀이 그쪽에 집중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국내 안에서 기업들이 계속 그 폐기물 재활용이나 재활용 원료를 쓰면서 마치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성과로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것들의 관행을 좀 바꿔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아까 혜주님이 발표하는 중에 이제 성 문제하고 기후 위기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뭐 그런 쪽으로 세미나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듯이 혜주님은 본인이 혹시 이 쓰레기 문제와 기후와 젠더의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문건이나 보고서나 논문을 보면 그거를 세미나로 하자고 제안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읽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의 이슈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도 좀 공부하고 알아두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관련한 문서 찾으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세미나 방에 알려주시고요. 오늘 시간도 다 됐고 논의도 많이 풍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